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파이널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요, 이제 대면 강의는 없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원에서 그 좋은 장비로 촬영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사정상 줌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반 모의고사 문제들이 전혀 새로운 문제나 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그리고 또 통용 모의고사를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내용 늘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함정 문제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봐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 빠진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넣어서 문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날 즈음에 이 콘텐츠가 이제 제공이 돼서 여러분 시험 끝나면 이 해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설 하나하나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1차 시험 잘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컨디션 조절도 잘 해서 이번 1차 때 수험생활의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하면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자, 1번은 역시 제형 법정주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새로운 내용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봤던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예상되는 그런 문제를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1번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그랬는데요. 자, 기호권입니다. 여러분 캠퍼 알 겁니다. 캠퍼. 그래서 화물 자동차가 있고요. 그 뒤에다 고리를 합니다. 고리. 그 고리를 해가지고 야용, 캠핑용, 주거용 공간을 갖다가 걸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고리가 튜닝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건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캠퍼 고리 부착한 거는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튜닝 아니다. 답 부채다. 이렇게 암기하셔요. 자, 캠퍼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원본만입니다. 그래서 원본만 처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은 포함되지 않아서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을 겁니다. 보안처분 중에서도 소급 적용이 안 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사회봉사명령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그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대체적 보안처분입니다. 형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 소급 적용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고지명령, 고아
그래서 고화도 소급 적용 안 된다. 또 하나가 전화돼서 돌아왔다 해가지고 그 전자발찌 하한 가중 규정이 있거든요. 그 가중 규정도 시행일 이후에만 가중을 해야지 이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처분 중에서 세 가지 소급 적용 안 되는 거 딱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 봉사명령, 가정폭력, 처벌법상, 그리고 아청법상 고지명령, 아청법, 고지. 그리고 전화됐다 그랬죠. 예, 그 전자발찌 하한 가중규정. 그러니까 19세 미만자에게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중대한 범죄라든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때 2배까지 가중되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럼 개정이 됐다면 시행일 이후에 가중을 해야지. 그래서 시행일 전까지 소급해서 가중 안 돼. 3개. 그리고 니을번 예비군법에 보면 예비군 소집 통지서는 국가가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받았다고 그랬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해서 그 아내가 예비군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가 비례원칙에 반한다 해서 유형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내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전달 의무 책임을 왜 개인에게 덤태기를 씌우느냐, 증가시키느냐, 그래서 아내가 뭔지가 있느냐 해서 답 무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 그래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반합니다. 예. 그리고 이 법정 소동죄가 있습니다. 그 형법에.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그래서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 재판만 소동 피웠을 때 처벌하느냐? 아니, 헌법재판소 심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둘 다 법정에서 하잖아요. 법원의 재판도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심판도 법정에서. 그래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소동을 피워도 처벌이 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심판 법정에서 소동표도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 심판도 포함된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유죄석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형법의 적용 범위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동기설 폐기했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 3개, 그리고 예외 3개를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3개 예외적인 거, 1조 법령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 3개 해가지고 제 제자 이름이 누구? 유다경. 유다경. 유다경은 법령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 3가지는 국법 그대로 간다. 신법이 아니고 국법 그대로 간다 했어요. 유효기간이 경과됐다. 유효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목적이 다 해가지고 기간이 끝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1조 2항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이 변경된 거예요. 당의 법령이 아닙니다. 그 다른 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 해당 사건과 해당 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때는 적용돼요. 그때는 면소 판결을 해주든지 경한신법이 적용돼요. 그러나 해당 법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때는 바로 국법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과 규정. 그래서 부칙에다가 경과 규정을 둔 경우는 국법 그대로 적용을 하라. 1조 2항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1조 2항이 법령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1조 2항 적용이 되지 않는 거 몇 개? 셋, 유, 다, 경.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다른 법령이 변경됐지만 해당 법규하고 전혀 상관없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둔 경우, 이거는 1조 1항 국법 그대로 가십시다. 그래서 그 기억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항이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었다든지 이 형벌법규에서 수권 이임받은 법령 변경이 돼가지고 범죄가 안 된다. 그때는 1조 2항 적용해야 돼요. 면소 판결해야 된다. 그리고 형이 깎였다. 그때는 경한 신법 1조 2항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성조건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형벌법규 자체, 그리고 형벌법규 자체로부터서 수권 이임받은 법령 변경 됐죠. 그리고 또 고시 변경이다라는 거죠. 예, 고시 변경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에 다른 법령이 변경됐대요. 이렇게 다른 법령. 그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됐는데 그나마 현재 해당 사건하고 해당 형벌법규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른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1조 2항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이거는 법령 변경에 해당합니다. 1조 2항 적용돼요. 그리고 제가 부칙 경과 규정을 둔 경우다. 부칙의 경과 규정을 뒀다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법이 형이 경해요. 그럼 원칙대로 경한 신법이 일주양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부칙에다가 아니 그 애는 미우니까 국법 그대로 적용을 해. 그때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에 따라서 부칙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법이 좋은데 안 따랐다 해서 신법 우선주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아. 이게 경과 규정이에요. 유, 다, 경. 유효기간, 경과. 다른 법령이 변경됐는데 해당 형벌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의 경과 규정을 뒀다. 이건 국법 그대로 적용입니다. 1조 2항 적용이 없다. 1조 2항 법령 변경 아니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리을번이에요. 우리나라 법인이 애국에 거기가 가 있는 거예요. 애국에다가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그럼 애국인이에요. 그래서 애국에 우리가 설립된 특수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본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본점에서 법인에서 돈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애국에 있는 그 법인에 있는 그 대표자 애국인이 삥땅을 친 거예요. 횡령을 했다라는 거죠. 횡령. 그러면 우리 법인인데 우리 회사인데 거기에 애국에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사. 그 지사의 대표자가 애국인이에요. 근데 그 애국인이 횡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자예요? 우리 국내에 있는 본사가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형법으로 횡령죄로 아니면 5억 이상 해먹었다 그러면 특경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 당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횡령죄 피해자는 우리 금전을 이탈한 우리 국내에 있는 본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사, 애국에 있는 지사 대표자가 횡령을 했다. 그때는 우리 법원에 따라서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애국인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1조 2항이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1조 2항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다음 거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그래요.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1조 2항 신법이 적용돼요. 경한신법이. 그런데 중하게 오히려 신법이 중하다. 그때는 신법 적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용만 바뀌었대요. 내용만. 그럼 형의 변경이 있었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신법 적용이 없다. 그럼 신법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 행위가 형이 가볍게 변경될 때만 신법인 거예요. 가볍게, 경하게 변경될 때만. 그런데 무겁다고요? 그때는 무거운 신법 적용하면 안 돼. 오히려 피고인이 불리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바뀌었지 형은 변경이 없대요. 그때는 원칙대로 가세요. 원칙은 뭐예요? 우리는 국법주의가 원칙이에요. 원래는 국법주의가 원칙이에요. 이걸 소급표 금지. 다만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유리한 신법이 유리하다. 그때는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네. 자, 3번 법인의 형사 책임이에요. 자, 이것도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 지방 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경우만 처벌되느냐? 그러면 기관 이임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이 처벌되느냐? 고유자치사무예요. 이를테면 청소 같은 거. 그러니까 시청 청소차 운전자가 과적으로 쓰레기를 싣고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법을 위반했다. 그럼 운전자도 도로법이 위반이 되겠지만 시청 청소차 차량 운전사도 도로법 위반이 되겠지만 그 청소 부분은요 고유자치사무예요. 그러면 그 청소부에게 청소를 시켰던 바로 지방자치단체 시청도 벌금형을 받아요. 양벌 규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기관 이임 사무냐 국가 거 이임을 받아서 사무를 하느냐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처벌 안 돼. 고유 자치사무만. 그래서 정확하게 해요. 예.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 말이고요. 2번 보셔도 돼요. 형사 책임은 승계 안 되는 거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래서 아버지 형사 책임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배우자나 자녀가 승계 안 되듯이 회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형사 책임은 그 사람만 받는 거예요. 승계 안 된다. 그리고 종업원이 잘못하면 법인이나 그 종업원을 쓰고 있는 사장 개인이 처벌되는 것은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실 책임설이 현재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견해다라는 거 과실. 그 과실은 뭐냐? 선임을 잘못했다. 또 선임해 놓고 감독 과실이 있다. 과실 책임설이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세요. 아, 그래서 그 법인이나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킥스 사건. 킥스 사건.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개인정보 처리자. 다만 그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에서 처벌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상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찰청 소속인 그 행위자 경찰관이 처벌되느냐? 안 되겠죠. 왜? 원래 여러분들 개인정보 처리자
킥스 관리자는 누구예요? 경찰청이잖아요. 경찰청이 처벌이 안 된다면 그 행위자인 경찰관도 처벌이 안 된다. 이런 판례인데 꽤 잘 나오는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이 여러분들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직에 이렇게 오버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관은 자기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않는 그 채무자, 괘씸해죠. 그래서 채무자를 쫓아가서 돈 받으려고 채무자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도 둘이 기소된 사건이에요. 근데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찰청은 공공기관인데 양벌 규정 없다. 그 재형법정 유의사항 무죄다. 그러면 그 행위자는 역시 무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법 보호법으로 위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자는. 예. 이제 다른 법령 찾으면 처벌 규정이 있을 겁니다. 됐죠? 예, 그 대신 불고 분리 원칙이에요. 검사가 공소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이걸로만 여러분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부작위범이에요. 자, 부작위범에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여기서 부진정 부작위범은 구속요건에 해당성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설이 위법성 요소설이에요. 그래서 보증인적 지위하고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게 되면 일단 지위나 의무 없는 자도 일단 구속요건 해당성이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구속요건 요소로 이해한다. 그러면 행인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이런 경우잖아요. 개울에 꼬맹이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구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애인하고 지금 약속 시간이 너무 급해. 그래서 그 청년인 행인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지. 너무 매정하네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이 도른 놈아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살인죄가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겠느냐.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그냥 지나갔다 그럼 부작위한 살인죄예요. 왜? 보증인적 지위가 있잖아요. 보증인 의무도 있잖아요. 자기 새끼니까 민법상 보호무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돼요. 그러나 행위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구속요건 요소로 이해한다면 행위는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조카도 아니니까 보증인적 지위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요건 해당성 보니까 부당하고 확대를 우려가 있다. 그럼 구속요건 요소설이 아니라 또 다른 학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법성 요소설이에요. 이법성 요소설. 만약에 이법성 요소다. 그러면 일단 개나 고동이나 다 구속요건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딱 이법성이 갖고 여기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네. 그럼 이법성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법성 요소로 해야 되는데 아주 함정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설에서 여러분들 틀려버리면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해놓으십시다. 이거 이법성 요소로 바꾸면 돼요. 의사, 이건 너무 쉽죠. 보람의 병원 사건인데요. 의사는 자기예요.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다. 근데 글자 한자 차이에 이렇게 운명을 갈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 요청에 따라서 의사가 퇴원시켰죠. 퇴원시키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부작이에요. 근데 하나의 행위로 자기와 부작위가 된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기가 우선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원래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건이에요. 부작위에 의한. 그래서 그 배우자하고 아내하고 의사들하고 이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 역할 분담이 있었다. 이렇게 부작위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아내가 주연 배우고 적극적으로 간청을 했고 그러니까 아내는 부작위한 살인죄의 정범이 맞아. 그런데 의사들은 도와줬을 뿐이야. 원래는 그 배우자를 설득시켰지 아내를 다 살려놓고 이게 뭐냐? 우리 살리자. 그랬는데도 그 아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도와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중범, 조연했을 뿐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부작위한 살인죄의 정범, 그리고 의사들 이 둘이는 자기 왜 퇴원시켰니?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도와줬네 하고 정범 이렇게 했던 판례다.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만 돼요. 그래서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인 의무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작위범에서는 자기 의무가 꽂히고 과실범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의무와 주의 의무, 부작위범에서는 자기 의무, 그리고 과실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 주의 의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만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인데요.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자기 의무라면 법령, 법률행위, 선행이 다 물론이고요. 신사조도 포함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신사조도 있다. 포함된다. 그리고 이거 치우지 않았다. 치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거기에 자재를 치우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가 너 치우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재를 갖다가 막아놔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적극적 자기하고 똑같네 해가지고 위력에 의한 부작위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이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돈 받으려고 치우지 않는 거다. 치우지 않는 것만 가지고 업무방해가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범이 되려면 자기범에서 요구하는 행위하고 같아야 돼. 그 어느 정도 해야 돼. 자재를 갖다가 쌓아놓고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지. 치우지 않는 것이 공사를 갖다가 거기에 자재를 가지고 막은 건 아니잖아. 답 무죄. 그래서 치우지 않는 것만 가지고 부작위한 업무방해는 아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업무방해하고 같이 보면 안 돼. 무죄야. 그리고 이 법무사 행세한 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법무사 사무장이 고객들이 착각을 했는데 저 법무사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착오에 빠진 고객들에게 본인이 법무사인 양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위임장도 작성을 했다. 나쁜 놈. 그럼 이건 자기야 부작이야? 부작이요. 부작이에요. 말 안 했죠. 그래서 부작위한 법무사 자격 사칭죄로 처벌된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부작위한 법무사법 3조 제2항 위반죄가 법무사 자격 사칭죄. 그래서 법무사 자격 사칭죄가 나 법무사요 이렇게 해도 죄가 되겠지만 자 고객들이 지금 현재 착오에 빠졌는데 그 제거하지 않는 이 사무장도 부작위한 법무사 자격 사칭죄가 돼? 그렇게 됐던 판례입니다. 자, 인과관계예요. 너무 쉬워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도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그러면은 착오에 빠져야 되고 빠져가지고 재물을 교부라든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1, 2, 3. 원래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그러잖아요. 가운데 차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뭐 김밥 콜라 사건인데 맨날 나오는 거예요. 김밥 콜라 사건은. 칼로 주셨죠? 이 살인행위가 꼭 사망 결과 직접적 원인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칼로 찔렀는데 죽지 않았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살릴 수 있었어. 그런데 병원에서 가서 이제 치료받고 있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칼에 찔린 사람이 수분을 먹으면 안 돼. 음식 먹으면 안 돼. 근데 땡길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 몰래 김밥 콜라 양식 먹고 직접적 원인은 김밥 콜라 먹고 죽었다. 그래도 너는 살인 기수야. 이건 통상 예견된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 찔른 놈 죽은 거 너는 살인 기수야.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억울했겠죠. 저는 찔러가지고 미수인데 그 사람이 김밥 콜라 먹고 직접적으로 죽었잖아요. 원인이.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거든. 이 칼로 찔른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 필요 없어. 중간에 직접적 원인 김밥 콜라 먹고 죽었다 하더라도 이건 통상 예견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환자가. 그래서 인과관계 있다 해서 살인 기술을 인정한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그 살인의 실행의 직접적 원인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김밥 콜라 사건. 네. 자, 복막염 사건인데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의사가 지어냈어요. 과실이 있죠. 물론 환자도 잘못이 있죠. 그러나 주된 것은 의사 네가 지원을 했고 처치 잘못한 거 아니냐 해서 인과관계 단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과실 기사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과 사망시 인과관계가 있다. 단절된다 그러면 땡 단절 안 돼요. 예. 복막염 사건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인과관계 있다. 여러분 판례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장파열 있다. 임산부 밀어서 심근경색 있다. 역과사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피하려다 있다. 뭐 이런 거. 예. 자, 여기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저 돈 갚을게요. 이 말만 듣고 대출해 줬다는 거예요. 부실대출. 이게 말이 돼? 그 말이에요. 야, 누구들은 전문적으로 그 신용조사한 기관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했다고? 그 누구들이 이 사람 어느 정도 믿으니까 해준 거 아니야? 해서 사기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그 차용인에게 대출하게 되면 부실채권된 것을 예상을 했잖아, 너희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채무자 사기죄가 안 된다. 인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데 사실의 착오인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대 여기에서 개, 유리창 똑같은 재물이에요. 예,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요. 손괴죄와 성괴죄가 같아. 동종 구속요건 장애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런데 빗나갔다. 그럼 무슨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을 착오해서 그 방법을 착오 딱 하나만 틀려요. 누구게? 그럼 구체적 부합설이에요.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은 뭐예요?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 과실을 상경거래요. 이것만 틀려요.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했죠. 구체적 부합설은 자, 걔 못 주겠죠. 그래서 손괴 미수와 그리고 과실 손괴죠. 유리창이니까. 과실 손괴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살인 미수만 돼요. 그럼 추상적 부합설은 뭐예요? 발기예요, 발기. 구체적 사실을 착오해서 방법을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하고 추상적 부합설은 같아요. 발기, 발생사실, 기수. 그럼 뭐? 유리창, 기수.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바로 개에 대한 손괴민수.
그 다음 법정적 밥수라고 추상적 밥수는 발기, 유리창에 대한 손괴 기술. 왜 유리창으로 와? 고의가 전용이 됐다. 고의가 전용. 내가 이야기했죠. 개에 대한 손괴 고의가 유리창으로 고의가 옮겼다. 이렇게 봤죠. 예, 발기.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학설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다르다. 과거 이제 고시 문제들이 항상 그랬죠. 쉽게 못 맞히게 동일하다, 다르다. 두 개를 다 물어본 거죠. 비교를. 예, 비교 문제가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인데요. 자, 3번만 여러분들 할게요. 자, 이 경우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죄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의범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보다도 형이 무겁다. 누구? 강도 살인죄. 그때는 상상적 경합이다. 실체적 아니에요.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파요. 쭉 지나가면 안 돼요. 항상 함정. 그게 상경이에요. 그리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보다도 무겁다. 그때는 특별관계예요. 결과적 가중범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되면은 흉기의대 상해 안 된다. 그리고 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면은 살인죄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상경, 하나는 특별관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8번째 그 우연 피난이에요. 여러분도 우연빵이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만 우연 피난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 피난. 자, 소음 문제로 옆 사람 그 소음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예, 층간 소음으로. 그래서 오늘 홧김에 거기 유리창을 갖다 깨려고 그 원룸에다 던졌죠. 그래서 유리창이 딱 깨진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마치 나하고 원수였지만 그 사람이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유리창을 깨줬기 때문에 우연히 살리게 됐다라는 거죠. 우연히 살려버린 거죠. 만약에 원룸에서 번개탄을 펴서 자살하려고 한 사람을 유리창을 깨줘서 살렸다? 그럼 긴급피난이에요. 긴급피난. 손괴죄 절대 안 돼. 이법성 조각이에요. 왜? 현재 인한이 있잖아요. 번개탄. 지금 현재 펴가지고 이제 사망 직전이기 때문에 저 사람 번개탄 폈네? 현재 인한이 있네? 그래서 내가 유리창 깨줬다면 그건 긴급피난으로 손괴죄가 애초부터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 번개탄에 좀 있으면 죽어요. 질식사해예요.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깨줬다면 긴급피난인데 우연한 기회에 살려버린 거지. 이걸 우연피난이라고 그래. 그럼 이때 사람을 살렸는데 원래 성계의사로 유리창을 깼는데 사람을 살렸던 이 우연피난의 경우는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냐. 우리 형법에 없어요. 긴급피난은 있어요. 과잉피난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없어? 우연피난은 없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방위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 우연방위도 마찬가지고 우연피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해결하면 돼요. 똑같이. 우연방위든 우연피난이든 이 학설 봐볼래요? 상황은 존재해요. 그 상황은 뭐예요? 현재의 인한은 있어요. 번개탄 펴갖고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는 그 대신 몰랐다. 주관적 정당원서를 결한 경우는 뭐냐? 그 상황을 인식 못한 거다. 인식하고 내가 깨줬습니다. 긴급피난인데 그 주관적 정 인식을 못했다. 이걸 우연피난이다. 거기는 기수범설 있고 불능미수범설 있고 이법성 조각설 등이 있죠. 그런데 주관적 정당원서가 필요하다. 인식을 하고 깼어야 된다. 필요하다 설에 가면 손괴기수예요. 근데 필요 없어. 현재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 상황만 있으면 되지. 상황만. 그러면 이법성이 조각된 무죄야. 그래서 주관적 정당은 필요 없다. 상황만으로 된다. 지금 현재 연탁가스 지식세 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다. 현재 인한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알 필요 없잖아. 살렸으니까 이 서류하면 위법성적으로 무죄다 이런 거죠. 필요설하고 불효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능미수범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진짜 안 되면 여러분들 맞고 품으셔야 됩니다. 이제 원래는 자 불능미수범설은 뭐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반 가치는 없어요. 불능이니까 결과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반 가치가 없지. 그 대신 미수야. 행위는 나빴네. 그래서 행위반 가치는 있다. 이거 바꿔서 이렇게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불결이 여기에 결과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불능미수범설 내가 암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괜히 헷갈릴까 봐 안 합니다. 그 불능미수범설은 불능이잖아요. 결과가 불가능해. 그래서 결과반 가치는 없어. 근데 미수로는 처벌한다는 거지.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뭐 행위반 가치는 있다. 알았다. 불능미수는 행위반 가치는 있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하자는 거구나. 불능미수범처럼. 그 대신 결과는 뭐 안 나오니까 결과반 가치는 없네. 당근 이렇게 유추하자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정을 딱 파는 거죠. 그 순수한 결과반 가치는 뭐냐? 상황만 있으면 무죄다라는 거죠. 상황. 현재 연탄가스 지식대 일부 직전이다. 이런 상황만 있으면 결과 나쁜 짓 아니라 답 무죄다. 이 말이에요. 상황만으로 무죄다. 그것이 순수한 결과반 가치론하고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 없다는 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관적 정당화서 필요 없다. 이거나 순수한 결과반 가치론이나 똑같이. 그래서 이법성 조각으로 무죄. 이 두 개는 상황만으로 된다. 인식할 필요 없다. 내가 저 사람 연탄가스 지식은 내가 살려야지. 알면서 이렇게 해줘. 그 필요 없다는 거지. 뭐지?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 없다는 학습 불효설하고 순수한 결과반 가치의 경우는 상황만으로 이법성 조각. 현재 인원만 있으면 무조건 이법성 조각해줘. 무지. 9번째 여러분들 이법성 조각사의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이거 알 거예요. 그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사망진단서 작성하면 안 돼요. 사망진단서는 누가? 의사다라는 거죠. 의사. 네. 그래서 의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작성했다. 그러면 자기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법 위반죄가 된다. 의료법 위반죄가 됩니다. 됐죠? 다만 자기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줬기 때문에 사문서 이주하고 동행사죄는 안 돼요. 사문서 이주하고 동행사죄는 안 돼요. 그리고 허위진단서 작성죄 그런 것도 안 돼요.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서, 조산사만 돼요. 그 사람들이 허위로 진단서라든지 출생증명서라든지 사망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검안서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네 사람, 의사, 한의사, 치과서, 조산사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안 되는 거지. 간호사는 허위인단서 작성죄의 주체도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 거 이름으로 썼다. 그럼 사문서이죠. 동행사죄가 되는데 그나마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만 되는 거죠. 자기 의료인이 아니야. 의사 의료인이지. 그래서 의료법 위반. 그 정당행위랑 한다고 땡 틀렸어. 그 대신 이거 방송실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노조 간부들이.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간담회 좀 나와주세요. 이게 무슨 공동 주거 침입하고 공동 업무 방해죄냐라는 거죠. 답 무죄. 이법성 조각된다. 이 정도는 바로 정당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쟁의행위이고 그리고 이건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나오라고 하는 도중에 걸어가고 방송실 있네. 그 방송실에 가서 마이크를 한 번만 하면은 직접 안 다녀도 되겠네 갖고 방송인 거죠. 그래서 방송실 들어갔다고 사측에서 공동 주거 침입죄하고 공동 업무 방해죄로 미친놈들 답 무죄.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 감정인 지정 결정했죠. 원래요. 원래 그 토지감정은 감정평가서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감정평가서 아닌 사람을 지정이나 촉탁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민사소송법에서는 꼭 토지감정이나 뭐 이런 거 감정에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법령에 의한 정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인 자라도 법원의 지정이나 촉탁받고 감정하면 다 무죄. 이거 의외로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알겠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것도 뭐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다. 20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자,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데 법에 의해서 촉탁받고 있기 때문에 다 무죄. 그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다고 그래서 이게 전원합체 판례요. 의료법 위반 이제는 아니야. 아, 내가 좋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의사도 이렇게 맥박만 짚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정확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기 가지고 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를테면 침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무면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짱내고 있죠. 반발 많이 했어요. 우리 밖으로 다 뺏어가네. 초음파 진단 기기는 우리만 해야 뭘 자기들만 한다고 그래요. 짱나게. 한의사도 해야지. 한의사는 의사 아닌가요? 예. 일단 의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의료법에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선사,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 보조산 사용해도 이제는 무죄돼 이렇게 와야 돼. 실행에 착수 보겠습니다. 자, 강제집행 절차에서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요. 실행에 착수 시가 된 거 3개. 압계배에 있어요. 압류 신청이 있을 때 착수 있습니다. 압계배. 그 다음에 그 개시 신청. 그 다음 배당 신청 이렇게. 압계배. 알겠죠? 압계배. 압류 신청에 착수가 있다. 그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있어요. 회사 직원이 아주 나빠요. 영업비밀 빼가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밥 먹고 있다가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해. 이런 배신자들. 짱나. 아주. 열라맹이가 있을 때 착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주려고 팔아먹으려고 예. 그래서 근데만 열라맹이가 있다. 그럴 때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 착수가 있다. 열착 그래요. 열라맹이가 있을 때 착수. 열착. 자, 위장 결혼하잖아요.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했다. 그때는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재죄예요.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재죄. 근데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 등에가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도 있어요. 공전자기록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재죄가 6개가 있어요. 뭐 공정증서 원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그 다음에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요건 이렇게. 그래서 이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 실행에 착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장결혼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 아니고요. 그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공무원에게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할 때 착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재돼 버렸어요. 그럼 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에게 접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착수다. 자, 그 다음에 병역 면제 받으려고 허위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발급만으로 안 돼요. 발급만으로 안 된다. 실제 착수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병무청에 가지고요. 그 허위 진단서를 갖다가 제출했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허위 진단서만 발급받았어요. 아니야. 아직. 감유 신청만 갖고는 소송 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소송사기죄에서는 소제기시예요. 소제기시. 다른 말로 소장 제출시예요. 법원에. 감유 신청은 보전 절차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감유 신청만 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범이에요. 이 공범도 꽤 어려워요. 예.
자, 세무 공무원이 그 과세정보 자료를 을에게 유출했는데 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누설이 아니에요. 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 놈도 받은 놈도 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항번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준 놈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이. 받은 자는 더 안 되지. 알겠죠? 그래서 대항번 간에는요. 형법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세무공무원 갑이 아는 내용, 홈택스에 있는 아는 거 줬기 때문에 그거는 누설 아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도 처벌되지 않지만 그 받았던 상대방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항범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 알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 직원한테 체포영장 좀 주세요.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요. 예. 체포영장 이렇게 주면 이제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이 이제 그 구속영장 이제 청구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해 주려고 변호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받은 자한테 이제 구속 영장 때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제 의뢰 받으려고 이거 빼요. 변호사 사무장이. 그런데 거기서 법원 직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잖아요. 그럼 받았던 변호사 사무장은 처벌되잖아요. 왜? 대항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 직원이 건네줬죠. 받은 사람은 바로 대항범.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죠.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안 된다. 그래서 법원 직원만 처벌된 그런 판례예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탑 무죄, 대항범은 처벌 규정이 없다면 형법총칙상 공범이 안 돼. 공동정보, 교사범, 종범. 그래서 교사에 따르도 안 된다. 자, 노동조합법에 보면은요, 근로자들이 쟁행위를 해요. 쟁행위. 그 쟁행위 하니까 업무에 복귀 안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가 이제 중단될 거 아니야, 업무가. 업무가 중단되니까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쟁행위 중간에 행위 기간 중간에 쟁행으로 중단된 업무를 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 처벌되었어. 사업주가 그 더티한 사업주에 기다려야지. 알겠죠? 아니면 둘이 협상하든지 처벌돼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그런데 이 사장이 인스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쟁행이 하니까 공백이 생길 거 아니야 업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채용했다 처벌돼요. 그러면 그 사용자에 의해서 채용됐던 사람은 뭔 죄가 되냐? 내가 쉽게 위로로 들어가는 탑 무죄다. 그래서 대항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채용을 했던 대체를 시켰던 사장은 처벌되지만 거기에 대체된 채용된 그 새로 들어간 신입은 탑 무죄다. 그 사람 뭔 잘못 있냐고 알고 고용됐는데. 그래서 채용 대체된 자는 그 사장하고 공동정보 교사본 방조를 처벌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 마약 매도인이 마약 매수인한테 야 마약 매수인아 너 내 계좌로 돈 보내면 걸려. 그럴 거 아니야. 수사기관에서 딱 열어보면은 계좌 추적력 압수수색 딱 해버리면 걸려.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근데 대포 통장에다 돈 넣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마약 매도범은 너는 죄가 하나가 더 돼요. 무슨 법이 돼요? 마약거래 방지법이 있어요. 마약거래 방지법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약 대금을 돈을 숨긴다, 은닉한다 그러면 처벌돼요. 뭐 대포통장에다 은닉했기 때문에 그 마약 매도인 있죠? 요놈은 마약거래법 방지법까지 돼요. 근데 그걸 도와준 놈 있죠? 그 돈 넣어가지고 대포통장에 너 마약 매수인 너는 방조범이야 임마 해서 이에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마약법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의들은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매도인은 뭐예요? 정범, 주연배우. 너는 시킨 대로 거기다 대포통장에다 돈 넣어서 도와주려고 방조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마약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대항범이니까
대항법이니까. 매도는 처벌되지만 매수인은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되지 않아 큰일 나요. 이건 적용돼요. 형법 총칙상 방조범 됐습니다. 방조범. 마약거래 방지법은 그거 적용되지 않구나. 그 형법 대항범의 경우는 형법 총칙상 공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그러거든요. 이 규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마약 매도인은 마약 매도죄도 됐지만 마약거래 방지법상 그 돈 있죠? 판돈, 숨긴 은닉 그 처벌됐어요. 그 너는 도와줬잖아. 대표 통장에 넣어가지고 너는 방조범 성립해. 그래서 형법 총칙상 이거 마약 매수인 형법 총칙상 방조범 31조 1항 너 됐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럼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일단 1강은 이 정도 하고 2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